마지막으로 본 사람의 뒷모습을 당신은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날 이후로 14년 동안 한 사람의 발소리와 뒷모습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화 속 장면처럼 선명하지도 꿈속 기억처럼 흐릿하지도 않은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듯한 잔상입니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오래 신어굽이 다른 구두가 시멘트 계단을 스치는 마찰음, 일정한 리듬 속에 간헐적으로 섞이던 짧은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장안구의 건조한 3월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1997년 3월, 나는 사촌형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침마다 파장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갓 튀긴 어묵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막 끝나가는 계절, 연탄 보일러의 묵직한 냄새가 여전히 골목을 감싸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경제 위기와 환율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곧 다가올 불황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깊고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형, 임태성은 정자동의 작은 수입 가전 도매점에서 일했습니다. VHS 플레이어와 카세트 데크 같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물건들을 수리해 파는 곳이었죠. 그러나 몇 달 전 가게를 그만두면서 사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돈은 많지 않았지만 형에게는 중요한 계획의 시작이 될 자금이었습니다. 형은 그 돈으로 노트북을 사서 컴퓨터 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트북은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형은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뭔가에 집중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외투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다려 입었고 구두는 다른 굽이지만 반짝이도록 닦아두었습니다. 오후 2시에 연무동의 한 다방에서 전 사장을 만나기로 했다며 장부와 영수증을 받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방이라는 장소가 의아했지만 형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게 편하다고만 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에 작은 수첩과 볼펜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시엔 삐삐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중전화가 아니면 연락이 어려웠으니 동전은 필수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형은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들린 발소리, 마치 내 귀 안쪽에 새겨진 듯 나는 그 리듬을 잊지 못합니다. 형이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짧은 전화가 있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조금 거칠었고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은 절반만 받았고 나머지는 송죽동의 어떤 창고에서 가져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은 거기서 끝났고 통화는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잡음 속에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이 속이 좋지 않아 다방에서 쉬고 있다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금속성 울림이 들렸는데 그것은 공중전화가 아니라 사무실 내선에서 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와 나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 식용유의 튀김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눅눅한 종이 냄새. 그 냄새는 당시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훗날 잊지 못할 단서가 되었습니다. 연무동 다방에 도착했을 때 형과 사장은 이미 자리를 비운 후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4시 반쯤 나가 송죽동 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송죽동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내 등줄기에는 땀이 식지 않았습니다. 송죽동에 들어서자 오래된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일고 철제문들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중 한 창고 앞에 푸른색 트럭이 세워져 있었는데 옆면에 희미하게 도진전자물류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던 전 사장의 성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멀리서 철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이 점점 어두워졌고 마침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삐삐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짧은 메시지. 기다려. 내가 나갈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쪽의 빛은 꺼졌고 골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종이는 장부에서 뜯어낸 페이지였고 가장 아래에 떨린 글씨로 장안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차가운 바람이 불며 먼지가 눈을 스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14년 동안 내 삶을 붙잡을 끈이 될 줄은. 그리고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목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지만 발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창고 지대에서 멀어질수록 뒤에서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이 대신 귓가를 스쳤다. 주머니 속 종이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장안문이라는 세 글자가 내 손끝에서 지워질 듯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안문 근처를 일부러 지나쳤다. 그곳은 밤이면 포장마차 불빛이 점점이 켜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오징어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인적이 적었다. 그 적막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사람들을 밀어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민원 창구 앞에 섰다. 좁은 대기실에 들어서자 김이 빠진 커피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당시의 경찰서는 기록용 서류 처리산처럼 쌓여 있었고 공무원 특유의 건조한 표정이 벽처럼 느껴졌다. 실종 접수라는 말을 꺼내자 담당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표준 양식을 작성하라고 했다. 이름, 나이,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 장소, 그리고 실종 경위칸. 나는 가능한 한 자세히 썼지만 종이를 받아든 담당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다. 하루 정도는 지켜보자는 식의 반응이었다. 성인이 하루 이틀 연락이 없다고 바로 실종으로 처리하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말은 곧 나 혼자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형의 물건과 방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단서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단지 작업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 속에는 송죽동 인근 창고 목록이 몇 개 적혀 있었고 그중 몇몇 주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업한 곳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경찰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당시에는 CCTV도 드물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같은 기술도 없었다.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라는 말만 들었다. 나는 전단지를 만들어 파장시장 입구, 연무동 다방 주변, 그리고 장안문 근처에 붙였다. 흑백 복사기에 찍힌 형의 얼굴은 조금 더 낯설게 보였다. 그 아래 목격 제보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는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무렵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형이 빚이 있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외국으로 나갔다고도 했다. 그 말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형은 빚을 질 사람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말해주는 성격도 아니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나는 송죽동의 창고지대를 다시 찾았다. 낮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음습했다. 골목 끝에 전에 봤던 푸른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적재함에는 빈 박스와 찢어진 포장 비닐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창고, 문틈 사이로 어제와 같은 노란빛이 아니라 먼지가 쌓인 어둠만이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발끝에 먼지를 흩날렸다. 그 먼지 속에서 기름과 금속 냄새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한 장의 봉투가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송죽동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찢겨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골목 끝에 서 있는 형과 형을 등지고 걷는 회색 외투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 사진이 찍힌 시각이나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그것이 실종 당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의 구도와 거리감은 마치 멀리서 숨어 찍은 듯했다. 나는 사진을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증거라기보다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반응. 실종 사건이 아닌 자발적 잠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혹시 형이 정말로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면 나는 그 이유를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이 남긴 수첩 속 주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일부는 창고가 아닌 오래된 가정집으로 변해 있었고 일부는 문이 굳게 잠긴 채 방치돼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 노인이 내게 이상한 말을 했다. 몇 달 전부터 송죽동 창고 부근에서 낯선 트럭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번호판이 서울 번호였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출입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안문 아래 골목의 그림자와 송죽동 창고의 어둠이 하나로 겹쳐졌다. 마치 무언가가 그 둘을 연결하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실종 일주일째 되던 날 내 방 창문에 종이 비행기 하나가 걸려 있었다. 습기에 젖어 무게가 늘어난 종이는 제대로 날지 못하고 유리창 아래에 매달려 있었다. 펼쳐보니 안쪽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멈추지 마. 하지만 조심해. 글씨체는 형의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은 경고이자 유혹처럼 보였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문장이 앞으로 내 발걸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자 귓속에서 사라질 듯 맴돌던 발소리가 어느새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 복사기의 드르륵 소리, 전화 수화기의 딸깍거림, 게시판에 전단을 덧붙일 때 스테이플러가 철심을 박아 넣는 둔탁한 감각. 나는 파장시장 입구, 연무동 다방 근처, 장안문 아래 골목에 전단을 또 붙였다. 종이가 젖어 흐릿해질 때마다 다시 인쇄해 덮었고 그 위에 레이첼 테이프를 덧대비를 막았다. 한 장 한 장이 얇은 갑옷 같았지만 바람은 늘 틈을 찾아 들어왔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피로의 눈빛. 몇몇은 지나가며 전단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낯선 소음이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시선들 틈에서 소문은 형태를 바꾸었다. 누군가는 밤중에 송죽동에서 트럭 소리가 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장안문 쪽에서 낯익은 회색 외투를 봤다고 했다. 그 외투가 누구 것인지, 왜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되는지 묻자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끝을 흐렸다. 입술 사이로 새는 바람 같은 말들. 그 즈음 지역신문의 사회면 구석에 작게 실린 단신이 눈에 들어왔다. 수원 장항우 성인 남성 실종이라는 제목 아래 형의 성과 이름, 키와 마지막 행적이 나열되어 있었다. 사진은 깨졌고 문장은 건조했다. 그러나 그 작은 칸은 신호탄이 되었다. 오후가 지나자 지역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스튜디오의 음향은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온기가 있었다. 사연을 나누자 그들은 듣는 이들에게 제보를 부탁했다. 그 이후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불확실했고 어떤 건 고의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장안문 아래 포장마차 옆을 지날 때였다. 손님이 빠진 내음 사이로 낡은 TV가 깜박이며 뉴스를 송출하고 있었다. 앵커가 다른 사건을 말하는 동안 화면 하단의 속보 자막에 짧은 문장이 지나갔다. 송죽동 일대 창고 무단 점거 단속. 나는 걸음을 멈췄다. 창고, 단속. 그 단어들이 서로를 끌어당겼다. 가까스로 보도자료를 따라가니 시청 담당 부서의 공지와 단속 결과 몇 줄이 걸려 있었다. 정식 허가 없이 쌓아둔 물량표와 장부 조각, 정체불명의 빈 상자들, 목록 속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곤두섰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그 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만 남았다는 뜻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이야기의 중심을 비워둔 채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편함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꽂혀 있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신문형 광고지의 모서리를 뜯은 종이였다. 굳이 눈에 띄지 않는 잉크색으로 적힌 짧은 문장.
연무동 다방 창가 좌석 아래 심장이 앞서 달렸다. 다방의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공기에 오래 밴 커피 향과 담배 연기의 그림자가 겹쳤다. 창가 좌석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을 때 손끝이 테이블 하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았다. 테이프로 붙여둔 얇은 비닐봉지. 그 안에 접힌 영수증 2장과 얇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영수증에는 커피 2잔, 그리고 일자와 시간. 메모지에는 낯선 이니셜 3개와 수치가 적혀 있었다. 그 수치들은 장부를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배열처럼 보였고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다만 한 모서리에 누군가 손톱으로 새긴 듯한 점선이 있었다. 세로로 6개, 가로로 4개, 격자. 이 좌표가 가리키는 자리는 어디일까? 하지만 그 순간 창밖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옅은 선을 드리웠다. 구름이 움직인 탓인지 누군가 서있다 떠난 탓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나는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봉지를 재킷 안쪽에 넣었다. 카운터 너머에서 컵 닦는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되었다. 그 리듬이 오늘따라 더 불길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리듬은 내가 다방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끊겼다. 왜냐하면 모서리 간판 뒤에서 플래시가 번쩍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의 사진이 내 손에 들어왔다. 흐릿하지만 내 뒷모습과 다방의 간판, 저녁의 습기까지 찍혀 있었다. 기사에는 형의 실종을 둘러싼 이상한 메모 이야기가 덧붙여졌고 소제목은 숨을 조여왔다. 누군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고 했다. 누군가는 연무동과 송죽동을 잇는 누락된 이동 경로를 지적했다. 누군가는 장안문 아래 격자의 상징을 말했다. 격자, 도시의 바둑판, 혹은 누군가의 분할된 계획. 그날 밤 장안문 앞 돌바닥을 밟으며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등으로 느꼈다. 대중은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 같았다.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먹잇감을 앞에 둔 채 동그랗게 좁혀오는 거대한 원. 누군가는 나에게 연민을 가졌고 누군가는 사건의 뒷맛만을 원했다. 동정과 호기심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을 뿐이었다. 막이 찢어지면 얼굴들은 다른 무늬를 드러냈다. 소문은 변주를 거듭했다. 형이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분실된 재고가 있었다는 말이 돌았고 그 재고가 어디론가 흘러들었다는 추정이 붙었다. 어느 날 정자동 골목에서 나를 불러 세운 이가 형의 성실함을 증언하는 동안 다른 어디선가 누군가는 형이 고집스러웠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잔인했다. 그 잔인함은 스스로 잔인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종류여서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한 통의 익명 팩스가 경찰서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가 장부 일부의 사본을 제공했고 거기에 수상한 물류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반발과 부인은 동시에 터져나왔다. 가게 측은 사실 무근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문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는 그 팩스를 직접 보지 못했다. 다만 복도 끝에서 걸어 나오는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희미한 종이의 질감을 스쳐보았을 뿐이다. 복사된 글씨는 쉽게 번지고 진실도 그렇게 번지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좁은 복도를 울린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다. 사건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말. 그 말의 다음 문장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귓속에서 오래된 구두의 마찰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약속처럼 변덕스러웠다. 며칠 동안 사람들은 댓글과 투고로 이 사건을 묶어 끌어당겼다. 밤이면 포털의 토론방에서 누군가는 격자 표시의 의미를 해석했고 누군가는 송죽동 창고지대의 구조를 도면처럼 떠올리려 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장안문 근처 포장마차 가판대를 연결하면 어떤 도형이 나온다며 음모의 도식을 그려 보였다. 불길한 상상력은 어둠에서 더 쉽게 자라났다. 그러는 사이 현실은 한 발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장부의 종이 질감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종이는 자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증언이 아니고 증언은 언제든 말이 될 수 있었다. 어느 밤 집 창문에 다시 한 장의 종이 비행기가 걸렸다. 이번에는 곧게 날아와 유리창을 쳤고 종이 끝이 조금 찢어졌다. 안쪽에는 이전보다 단호한 글씨가 있었다. 불빛이 꺼지는 시간 장안문 아래. 누구의 글씨인지 왜 나에게만 이런 방식으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속에서 길고 얇은 힘줄 하나가 팽팽해졌다. 장안문으로 가는 길 비가 내렸다. 돌바닥이 미끄러웠고 포장마차의 천막이 물방울을 받아 무겁게 쳐졌다. 불빛은 떨렸고 그림자들은 서로 겹치며 길어졌다. 불빛이 꺼지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밤은 구간마다 다른 어둠을 쥐고 있었다. 나는 비에 젖은 광고물과 관광 안내판을 스쳐 지나 아치 아래의 중앙으로 섰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찢어진 종이 끝에 남은 잉크가 물에 번졌다. 손에 들린 글씨가 조금씩 흐려졌다. 그때 장안문의 조명이 한순간 떨리며 꺼졌다. 그리고 어둠이 또렷한 모양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심장 소리가 바닥의 물방울 소리와 겹쳤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종이가 손바닥에 더 단단히 붙었다. 실루엣은 길었고 정면을 향해 있었다. 외투의 길이, 구두의 선,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모든 것이 기억을 자극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불빛이 다시 켜지는 순간 그 모습은 사람들 사이로 흩어졌다. 남은 것은 젖은 돌바닥과 좁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빗물의 나선뿐이었다. 그 나선이 사라지는 자리에 나는 작은 금속 조각을 보았다. 겉면에 희미하게 긁힌 글자, 연, 무, 손끝이 차갑게 얼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았다. 이 사건의 원이 내 발밑에서 더 작고 더 단단하게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라디오의 톤이 바뀌었다.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극적인 밤 시간대의 토크쇼였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연결되어 형의 성격을 떠올렸다. 완고함, 침묵, 미소의 타이밍. 프로그램은 균형을 가장했지만 질문의 방향은 느리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실종 이전에 형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돈의 쓰임은 어땠는지. 의견은 사실처럼 말해졌고 사실은 의견처럼 줄어들었다. 익명은 사람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 대담함이 허공에서 불어닥칠 때 나는 벽지가 스르르 뜯겨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골조가 드러나는 듯한 기분. 나 자신이 사라지는 소리를 인내해야 했다. 부러뜨리고 싶은 유혹을 견디며 나는 조용히 메모를 정리했다. 영수증의 시간대, 다방의 좌석 배치, 송죽동의 창고 번호, 장안문 조명의 전멸 주기. 뒤섞인 정보들 사이 어디엔가 하나의 선이 숨어 있을 거라고 믿었다. 믿음은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혼자였고 여전히 혼자였으니까. 그렇지만 혼자만은 아니었다. 대중이 있었다. 그리고 대중은 때로는 칼날이었다. 그 밤 파장동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반송이 넘는 상자. 테이프를 조심스레 걷어내자 안에는 낡은 장부 조각과 함께 얇은 비디오 테이프 1개가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날짜도 제목도 없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VHS 플레이어는 여전히 작동했다. 리와인드 버튼의 고무 패드가 눌릴 때 사라졌던 과거가 팽팽히 감겨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화면에 노이즈가 지나가고 어두운 골목과 익숙한 넌이 잡혔다. 초점이 흐린 채로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갔다. 구두의 굽과 발목의 꺾임, 어깨의 기울기.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로 회색 외투가 스쳐 지나갔다. 프레임이 잠깐 멈추듯 흔들렸고 막다른 골목이 보였다. 다음 순간 화면은 갑자기 꺼졌다. 테이프의 끝, 정보의 단절, 의도적인 절단. 그 절단의 감각이 내 피부를 따라 올라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는 내 손가락이 보였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이라면 아마도 어떤 순간에 의심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어떤 시선, 어떤 냄새, 어떤 종이의 질감에서. 당신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가?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등 뒤에서 불을 끄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면 나에게 말해달라. 어느 지점에서 누구를,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침묵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비디오 테이프의 끊어진 프레임이 머릿속에서 몇 날, 며칠을 반복 재생됐다. 화면은 어둠으로 꺼졌지만 내 안의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송죽동 골목의 냄새, 장안문 아래 젖은 돌바닥의 냉기, 연무동 다방 창가 좌석의 유리 가장자리. 단서들은 여전히 제자리였고 나는 그 주위를 돌았다. 돌수록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중심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이야기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사건을 개인의 불행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밤 내가 모아둔 신문 스크랩과 메모 사이에서 이상한 반복을 보았다. 창고 단속 기사 옆 작게 실린 수출입 관련 단신, 누락된 인보이스, 서류상 숫자, 창고 코드, 격자처럼 찍힌 점들. 서로 다른 기사들이 서로를 모른 척하면서 같은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것은 개인의 그림자 위로 겹쳐진 더 큰 그림자일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더 어두운 복도를 열었다. 왜냐하면 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먼저 떠오른 건 물류 은닉에 관한 의혹이었다. 외환이 흔들리던 그 시기, 정규 유통망을 비켜가는 물건들이 늘어났다는 소문은 누구나 들었다. 세금, 환율, 재고. 숫자는 언제나 이유가 됐다. 형이 일하던 도매점의 재고 장부 조각을 다시 펼쳐보며 나는 특정 기회에 눈이 멈췄다. 영문 이니셜 셋, 그리고 짧은 숫자열. 이전에는 알 수 없던 그것이 요 며칠의 기사와 겹치며 의미를 얻게 되는 듯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종이 위에서만 이동하는 물량, 실물은 창고 사이 어둠으로 숨어드는 흐름, 송죽동, 장항우, 정자동. 좌표의 점들이 서서히 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선은 언제든 거짓일 수 있다. 그 선을 믿은 뒤의 추락은 그 이전보다 훨씬 깊다. 둘째는 종교단체와 관련된 소문이었다. 장안문 아래를 서성이던 밤,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줬다. 회개의 밤, 정화의 의식, 새벽의 모임. 나는 유인물을 곧장 버렸지만 그날 새벽 장안문 빛이 꺼졌다 켜지는 사이 어둠에서 흘러나오던 낮은 노랫소리가 떠오른다. 규칙적으로 끊기는 음절,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의 숨결, 그 중심에 놓인 물그릇의 반사광. 형이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몇 차례 같은 시각 같은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는 제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형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적혀있던 동그라미 하나와 세로선 2개가 떠올랐다. 기호는 단순하지만 단순함은 때로 은닉에 최적화된 문법이었다. 그러나 단순함을 의미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미로에 갇힌다. 그 미로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셋째는 경찰과 행정의 느린 회전 속에서 자라난 은폐의 그림자였다. 당시의 절차는 종이를 좋아했다. 종이는 늦게 오고 더 늦게 움직였다. 나는 접수 날짜와 답변 날짜, 창고 단속 날짜와 언론 보도 날짜를 표처럼 나열했다. 한 칸씩 옮겨가다 보니 우연으로 보기엔 어색한 강역이 눈에 들어왔다. 늦음 속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누군가의 손길 없이 유지되기 어려웠다. 무엇을 막았는지, 무엇을 통과시켰는지, 무엇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종이의 흐름은 물과 닮아 있다. 물은 낮은 데로만 흐르지 않는다. 때로는 높은 데에서 떨어지며 길을 만든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땅을 파두지 않았을까? 낮은 데를 향한 길 대신 빠르게 삼켜지는 웅덩이. 그 웅덩이의 가장자리는 늘 말끔했다. 너무 말끔해서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넷째는 기업과 개인의 경계에서 일어난 관계의 꼬임이었다. 형이 일하던 도매점 사장, 회색 외투, 트럭, 그리고 도진전자물류라는 페인트가 벗겨진 상호. 상호는 사람의 이름과 닮았다. 사람의 이름은 곧 관계다. 관계는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다. 나는 그 이름을 가진 업체의 흔적을 지역 상공회의소 명부에서 찾으려 했고 오래된 전화번호부에서 역순으로 더듬었다. 일부는 폐업, 일부는 주소 이전, 일부는 기록상 존재했으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흩어진 잔해들. 잔해는 언제나 정리된 폐기물로 위장하려 든다. 그 정리의 기술이 너무 능숙할 때 누군가의 실종은 개인사라는 이름으로 제본된다. 제본의 실은 단단했고 실밥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가설의 바깥 가장 불편한 방향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 자체에 대한 의심. 형은 착실했고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은 늘 명예가 아니다. 조용함은 감추기에 유리하다. 그의 수첩에는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메모들이 있었다.
어떤 줄은 반쯤 찢겨 나갔고 어떤 줄은 잉크 번짐으로 읽히지 않았다. 그 빈칸을 메우는 건 언제나 남은 자의 상상이었다. 상상은 위험하다. 하지만 상상 없이 추적은 불가능하다. 형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던 노트북과 학원 수강, 새로 시작하려던 일, 그 목표 뒤에 아주 작은 사각지대가 있었다면, 그 사각지대가 은신처였을 수도, 협박의 손잡이였을 수도 있다면, 나는 그 생각을 종이 끝처럼 조심히 만졌다. 만지는 동안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그 붉은 점이 지도 위 좌표처럼 또렷해졌다. 도시의 밤은 레이어다. 상가의 불빛, 골목의 그림자, 포장마차의 김, 그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얹힌다. 운송 스케줄, 회계의 숫자, 종교 모임의 시간표, 행정의 공지, 그리고 그 위에 소문이 얹힌다. 소문은 레이어를 접는다. 접힌 자리에는 두꺼워진 부분과 비어버린 부분이 동시에 생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종이를 바닥에 펼쳐놓고 접힌 자리를 찾았다. 접힌 자리는 언제나 손때가 덜 묻어 있었다. 새 것처럼 보였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이 만져진 흔적이었다. 그중 하나, 연무동 다방의 좌석 배치 그림, 창가 자리에 X 표시, 하단의 테이프 자국, 그 X와 송죽동 창고 지도의 도크번호, X파가 같은 글자로 만나는 순간 낯선 소름이 올라왔다. 우연일까, 약속일까? 우연이 3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약속이라고 부른다.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 모를 때 그것을 우리는 음모라고 부른다. 나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규칙을 부여했다. 확인되지 않은 건 적도에 믿지 않기. 믿을 만한 건 반드시 교차 확인하기. 교차 확인된 건 의심의 여지를 따로 남겨두기. 규칙은 나를 지탱했다. 동시에 규칙은 나를 말려 들어가게 했다. 의심은 번식력이 강했다. 어느새 나는 TV의 광고 시간에도 숫자를 세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 노선표의 굵은 선과 얇은 선을 겹쳐보며 새로운 지도를 상상했다. 어느 밤에는 장안문 조명이 꺼지는 강역을 시간표처럼 기록했다. 꺼짐과 켜짐 사이 아주 짧은 빈 공간, 그 공간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나뿐이라면 그 생각은 달콤했고 위험했다. 달콤함은 나를 깎아먹었고 위험은 나를 서 있었던 자리에서 밀어냈다. 한편 돈은 늘 정직했다. 돈의 흐름은 사람의 입보다 덜 흔들렸다.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은 과거 거래 명세서, 동네 개 모임의 회비장, 심지어 포장마차의 현금 수첩까지 사소한 숫자들이 하나의 곡선을 그렸다. 그 곡선은 특정 주간에 갑자기 요동쳤다. 실종 직전 3주 동안 형의 지출이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지고 약간의 현금이 자주 빠져나갔다. 작은 돈, 그러나 자주. 작은 물방울이 돌을 깎아내듯 그런 지출은 목적을 가린다. 목적은 계단처럼 나뉘어 있었고 그 계단의 끝에는 아직 열지 못한 문이 있었다.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했다. 열쇠를 찾으려면 누군가의 주머니를 뒤져야 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주 능숙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잡지가 꽂혀 있었다. 표지는 흔한 생활정보지였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페이지가 눈에 걸렸다. 송죽동 창고 임대 광고. 작은 글씨로 적힌 문의번호, 붉은 펜으로 그어진 밑줄. 나는 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 번호는 오래전 전단지에서 본 파손된 연락처와 절반쯤 겹쳤다. 덜린 절반을 상상으로 채우는 대신 공중전화 박스를 전전했다. 기계적 목소리, 통화 불가, 수신 거절. 그러나 한 번 아주 짧게 연결인이 들렸다가 끊겼다. 두 번째 시도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벨소리의 강역이 미세하게 달랐다. 누군가가 보고 있고 판단하고 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확신이 든 다음 순간 등줄기가 차갑게 굳었다. 내가 추적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관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입으로 진실을 말하지만 도시의 진실은 덩치가 크다. 거래처의 도장, 창고의 임대차 계약, 교회 지하실의 의자 배치, 파출소 근무표의 빈칸, 광고지에 박힌 오타, 라디오 사연의 목소리 떨림.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굴러간다. 어느 날 나는 파장시장 노점의 천막 아래서 비를 피하다가 비닐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규칙을 세기 시작했다. 떨어짐과 멈춤,
큰 방울과 작은 방울의 합. 규칙은 곧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규칙이 태어났다. 그건 사건의 축소판이었다. 규칙과 예외의 흉내. 예외가 누군가의 의도일 때 우리는 그 의도를 권력이라고 부른다. 그 권력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름 대신 지명을 부른다. 송죽동, 연무동, 장안문. 그리고 지명은 사람의 얼굴을 지운다. 나는 다시 VHS를 돌려보았다. 정지와 재생,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검은 칸. 검은 칸이야말로 누군가의 손이 닿은 자리라고 믿었다. 손이 닿은 자리는 따뜻하다. 그런데 내 화면의 검은 칸은 차가웠다. 차갑다는 건 너무 오래 있었다는 뜻이었다. 오래된 삭제의 감각. 삭제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패턴이 된다. 패턴은 지도를 만든다. 지도가 만들어지면 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길이 생기면 걸을 수밖에 없다. 비록 그 길이 바닥 없는 계곡 위에 걸린 좁은 줄일지라도. 시간은 1998년 초의 경계로 넘어갔다. 신문은 더 거친 숫자와 단어를 쏟아냈다. 사람들은 버텼고 어떤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닫힌 셔터마다 사연이 매달려 있었고 나는 그 셔터들을 하나씩 읽듯이 지나쳤다. 실종 사건은 더 작은 칸으로 밀려났다. 작은 칸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나는 더 작은 글씨로 메모를 썼다. 메모는 나에게 돌덩이였다. 작은 돌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몸의 균형이 살짝 변한다. 걸음이 달라지고 시선이 바뀐다. 그 바뀐 시선으로 보니 도시의 레이어는 더 복잡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하나의 점이 전멸했다. 그 점은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에서야 알아챘다. 형의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나왔던 상표택. 그때까지 의미를 두지 않았던 한 줄의 미세한 인쇄. 제조사, 원산지, 유통사, 그리고 난수처럼 보이던 세 글자. 그 세 글자가 연무동 다방의 영수증 이니셜과 겹쳤다. 겹치는 순간 나는 무릎이 굳는 걸 느꼈다. 사소한 라벨과 사소한 영수증이 사소하지 않은 통로를 만들어 버렸다. 통로의 입구는 아주 낮았고 낮아서 더 눈에 띄지 않았다. 누구나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높이. 허리를 굽히는 동안 우리는 등을 내어준다. 등을 내어준 사람에게 세상은 늘 잔인했다. 그 잔인함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조각을 다시 펼쳤다. 지도, 영수증, 장부 조각, 사진, 메모, 라벨, 광고지, 방송 녹취, 단속 공지. 겹치고 접고 또 겹치고 접었다. 접힌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댔다. 종이는 한 번 접힌 자리에서 다시 접히기를 원했다. 종이의 기억, 사람의 기억과 닮았지만 더 단순하고 더 냉정했다. 그 단순함과 냉정함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거짓말 같을 만큼 분명한 문장. 너무 분명해서 차라리 믿기 어려운 문장.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문장을 내 안에서 천천히 발음했다. 하지만 곧 떠오른 단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시간은 뭉툭한 칼처럼 우리 삶의 모서리를 깎아냈다. 1999년의 장마, 2002년의 함성, 2007년의 추위가 지나가도 내 책상 서랍 안쪽에서 나는 여전히 같은 종이 냄새를 맡았다. 장부 조각, 영수증, 라벨, 사진, 메모. 종이는 늙지 않았고 늙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과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건의 빈자리는 같은 크기로 남아있었다. 어느 순간 빈자리는 하나의 가구처럼 방 안에 놓였다. 그 가구는 존재하는데 아무도 앉지 않았다. 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앉으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소리는 결국 다른 곳에서 먼저 들렸다. 2011년 봄, 송죽동 창고지대 재개발 공고가 떴다. 낡은 창고들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상가를 묶어 올린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공고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글자들은 차갑게 반짝였고 햇빛은 그 가장자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재개발은 새로운 시작을 말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 묻힌 것을 파내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파내야만 하는 것들, 파내면 안 되는 것들. 그 경계가 모래처럼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첫 번째 연락이 왔다. 철거 현장 책임자가
창고 바닥을 뜯는 중에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다는 연락. 나는 현장 주변을 서성였다. 낮인데도 분진 때문에 하늘이 탁했고 기계가 철을 씹는 소리와 사람들의 짧은 구호가 섞여 흘렀다. 바닥 콘크리트를 깨고 들어가자 얇은 목재로 막은 사각의 공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바닥만 한 금속 상자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몇 개, 그리고 종이 뭉치였다. 종이는 손대는 즉시 가루처럼 부서졌고 테이프는 플라스틱 껍질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금속 상자를 연 사람은 경찰이었다. 상자 안에서 낡은 신분증 케이스가 하나 나왔다. 사진은 바랜 채로 글자 일부만 남아 있었다. 성의 초성과 이름의 중간. 이니셜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니셜은 이름을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 순간 내 심장이 아주 느린 속도로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문제였다. 상자 안쪽 모서리에 작게 접힌 종이가 2장 더 들어있었다. 한 장에는 재고 목록의 일부가, 다른 한 장에는 손으로 그린 조감도가 있었다. 조감도는 창고 내부 배치를 나타내는 듯했지만 어딘지 이상했다. 실제 창고 구조와 맞지 않는 선이 하나 있었다. 벽과 벽 사이에 또 하나의 벽. 누구도 본 적 없는 벽.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그 벽은 지도 위에서만 존재했고 지도에서만 열렸다. 열리는 문은 언제나 지도에서 먼저 그려진다. 그리고 그 종이의 반대편 구석에 적힌 3글자 장안문. 장안문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있었고 그 아래는 여전히 젖은 돌처럼 차가웠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떤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도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철거 현장 측이 발견 사실을 통보하면서 주변 구역의 과거 영상 자료를 요청했고 관제센터는 2000년대 이후에 보관 파일을 훑는 중이라고 했다. 1997년의 기록은 없었다. 그 시절 도시는 눈이 아니라 기억으로 감시되었으니까.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일부 영상이 내 귀를 잡아당겼다. 야간 픽셀 속에 사각형의 빈 공간과 푸른 트럭의 실루엣이 얼룩처럼 지나갔다. 트럭의 색은 여러 번 칠해 발한 하늘색이 되었고 옆면에는 지워진 글자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다. 또, 진, 전. 나는 간이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았다. 모니터의 빛이 내 얼굴을 눌렀다. 그리고 한 프레임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헤드라이트 위에서 둥글게 반사되었다. 그 둥근 반사 속에 누군가의 손 그림자가 지나갔다. 손은 익명이었고 익명은 안전했다. 안전은 남의 일일 때만 유지된다. 그 무렵 공사장 인부 한 명이 갑자기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동료들은 술병을 들먹였고 감독은 연락 두절을 말했다. 하루 이틀. 실종이라는 단어가 내 혀 끝에 앉았다가 삼켜졌다. 삼키지 않으면 그 단어가 나를 삼킬 것 같았다. 셋째 날 새벽 수원천의 얕은 물길에서 그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는 동안 나는 오래전 다른 구두의 마찰음을 떠올렸다. 구두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소리를 남긴다. 신발은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형식을 만든다. 경찰은 우연이라 했다. 나는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다. 우연은 자주 편리했고 편리함은 대개 누군가에게 유리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건은 과거에서 현재로 인력을 건듯 누군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고. 끌어당긴 것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며칠 뒤 경찰은 창고 바닥에서 채취한 미세한 섬유와 반응 흔적을 국과수에 보냈고 오래된 테이프 몇 개를 복원 전문 업체로 넘겼다. 테이프를 감싸던 종이에는 날짜 스탬프가 희미했다. 1997-03-17.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날짜가 타인의 필터를 거쳐 객관처럼 나타났다. 복원된 첫 번째 테이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검은 화면과 단절, 반복되는 휘도 노이즈, 전파의 숨결. 두 번째 테이프는 달랐다. 화면 하단의 타임코드가 흔들리며 숫자를 밀어냈다. 렌즈는 바닥을 향했고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마찰음이 이어졌다. 누군가가 서류를 열람하고 있었다. 프레임 가장자리로 회색천이 스쳤다. 외투의 끝자락. 그 외투가 화면을 살짝 가리는 순간 카메라의 자동 초점이 반응하며 컸다 줄었다. 확대되는 화면 속에
필기체가 보였다. 영문 3글자. 나는 숨을 멈췄다가 다시 들이마셨다. 필기체는 내가 메모마다 되새긴 그 이니셜과 같았다. 장부, 영수증, 라벨, 광고지. 모든 재료가 같은 이름에 접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은 증거가 아니었다. 증거는 사람의 부재와 함께 있을 때만 칼날이 된다.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다시 봉투에서 꺼내졌다. 봉투에는 이미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손때는 일종의 지도처럼 보였다. 초기에 만졌던 사람, 중간에 스쳐간 사람, 끝에서 서랍을 닫아버린 사람. 지도는 말이 없었다. 경찰의 표정도 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몇몇 질문이 더 정확했다. 연락망이 촘촘해졌고 기록이 디지털로 남았다. 관청의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 파일은 송을씨보다 정직했고 정직한 것은 종종 잔인했다. 잔인함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 대신 사실을 보여준 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때 나에게 또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발신자는 익명, 도메인은 무료, 본문에는 단 한 줄. 장안문 아래의 시간표를 보라. 첨부에는 JPG 파일 하나와 TXT 파일 하나가 있었다. JPG에는 장안문의 조명이 꺼졌다 켜지는 주기가 표처럼 표시되어 있었고 TXT에는 시간대 옆에 이상한 약어가 붙어 있었다. K, L, M, X. 약어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기호 같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기호만이 어떤 것을 정확히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표의 X가 송죽동 창고 도크의 X소와 연무동 다방 좌석 배치 도면의 X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 방바닥의 모든 종이를 다시 펼쳤다. JPG의 표, TXT의 약어, 창고의 조감도, 장부 조각, 비디오에서 캡처한 프레임, 그리고 오래전 접힌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에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문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멈추지 마. 하지만 조심해. 멈추지 않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조심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살아남음이었다. 반복과 살아남음 사이에 나는 내 몸을 눕혔다. 누운 자리는 종이의 바다였고 종이의 바다는 조용했다. 조용함은 무음이 아니라 낮은 진동이었다. 진동을 잘 듣는 사람이 끝내 문을 연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구조 요청이 울렸다. 도시의 밤은 기계와 인간의 호흡을 섞어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었다. 그 사이렌은 수원천 쪽으로 흘렀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이켰다. 비 냄새와 철 냄새가 섞였고 멀리서는 튀김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났다. 냄새의 층이 밤을 쌓았다. 그 층들 사이로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진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존재할 뿐.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알았다. 다시 열릴 문이 있다면 그 문은 장안문 아래 빛이 꺼지는 시간에 열릴 것이라는 것을. 문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열리고 같은 시간에 닫힌다. 그 시간표를 보라는 익명의 명령은 아마도 그때 이미 나에게 내려졌던 것이다. 나는 단서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며칠 후 두 번째 복원 테이프의 끝자락에서 프레임이 하나 더 살아났다. 현미경처럼 확대해도 무너지는 픽셀 속에서 작은 반사체가 보였다. 금속 조각. 새김은 달아 있었으나 단 3글자가 남아 있었다. 연무삼 연무삼. 아파트 동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문서의 버전 표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장소로 변환됐다. 연무동 3층 창가 좌석 아래. 나는 기억했다. 오래전 내 손끝에 닿았던 테이프 자국의 감촉을, 접착제의 냄새를, 테이블 밑면에 흠집처럼 남아있던 점의 배열을. 그 배열은 격자였다. 격자는 좌표였다. 좌표는 사람을 데려간다. 어디로? 그 질문은 여전히 내 혀끝에서 마르지 않았다. 재개발 현장 주변에서는 소문이 다시 났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나왔던 금속 상자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척했고 누군가는 경찰이 무엇인가를 빼돌렸다고 떠들었다. 반대편에서는 모든 게 과대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목소리는 커졌고 진실은 작아졌다. 나는 그 사이에서 오래 서 있었다.
오래 서 있으면 그림자가 길어진다. 그림자가 길어지면 그림자끼리 겹친다. 겹쳐진 자리를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알았다. 진실은 겹침이 아니라 겹침 이후에도 남는 자국이라고. 그리고 그 자국은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딱딱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메모의 순서를 바꿨다. 시간순이 아니라 냄새순으로. 종이에 곰팡내, 비닐에 탄내, 잉크에 쇳내, 목재에 쓴내. 냄새의 지도로 엮으니 길 하나가 또렷해졌다. 송죽동에서 장안문까지, 그리고 연무동으로 이어지는 얇은 냄새의 선. 선은 밤의 통로였다. 통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른 통로를 기억한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길의 끝에서 차가운 물기에 발목이 젖는 느낌을 받았다. 수원천 돛물은 늘 아래로 갔다. 그 아래 무엇이 있었을까? 만약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아마도 당신도 느꼈을 것이다. 어떤 문장은 냄새처럼 남고 어떤 장면은 소리처럼 박힌다는 것을.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된다. 나에게 그 신호는 재개발이었다. 누군가에겐 철거였고 다른 누군가에겐 일자리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험이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지만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충분히 모이면 하나의 방향이 된다. 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다. 멈추지 않고, 그러나 조심하며.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재개발, 이사, 철거, 공사 같은 일상적인 사건이 오래전 사라진 누군가의 그림자를 다시 끌어올린 적이 있는가? 기억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작은 조각이 당신의 밤을 오래 흔들어 놓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어디서, 어떤 냄새와 소리와 빛이 당신을 멈춰 세웠는지. 어쩌면 당신의 조각이 내 조각과 맞물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빛이 꺼지는 그 시간에 장안문 아래에서 2011년 여름이 깊어질 무렵, 경찰은 송죽동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금속 상자 속 섬유 조각의 감식을 마쳤다. 결과는 조용하게 내려왔다. 섬유는 1990년대 중반에 생산된 남성용 정장 안감과 일치했고 국내 몇몇 제조회사 중 하나의 제품군으로 좁혀졌다. 그 제조회사의 거래처 목록 속에는 1997년 당시 장안구에 있던 한 도매상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예전 장부의 찢어진 페이지에서 봤던 서명을 떠올렸다. 잉크색이 발에 있었지만 그 곡선의 흐름은 여전히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섬유만으로는 아무도 구속할 수 없었다. 증거는 시간과 함께 무뎌졌다. 칼날이 무뎌지면 상처는 여전히 남지만 베이지는 않는다. 경찰은 몇 번 더 참고인 조사를 했고 오래전 연락이 끊긴 인물들의 주소지를 찾았다. 그중 한 명이 1997년 실종된 직원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병원 진단서에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시간들이 적혀 있었다. 그 무렵 복원된 세 번째 테이프가 돌아왔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몇 번이나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숨은 고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멎거나 흐른다. 화면 속에는 흐릿한 창고 내부가 보였다. 좁은 통로, 반쯤 기울어진 금속 선반,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 뭉치.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있었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와 그 위로 겹쳐진 다른 목소리. 목소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톤은 묘하게 친밀했다. 그 친밀함 속에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친밀함이란 언제나 오래된 공모를 품고 있으니까. 화면 한가운데 누군가의 발목이 스쳤다. 그 발목 위로 진한 색의 양말이 보였다. 그리고 양말 위 바짓단이 단정히 접혀 있었다. 나는 알았다. 1997년 봄, 실종된 직원이 출근하던 날 입었던 바지가 바로 그 접힌 모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화면은 몇 초간 멈췄다가 갑자기 꺼졌다. 꺼지는 순간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무너졌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였다. 경찰은 테이프 속 음성을 분석해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14년 전의 음성은 기술로 복원해도 완벽하게 닮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됐다. 전 상사. 1997년 그날 돈 문제로 그와 실종자가 만났다는 마지막 목격 증언이 있었던 인물. 그는 지금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조사관이 찾아갔을 때 그는 병색이 완연했고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한 말은 단 3마디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지만 봤어. 더 이상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봤다는 말이 나를 오래 괴롭혔다. 봤다는 건 그가 방관자였다는 뜻일까? 아니면 공모자였다는 뜻일까? 경찰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더 얻어내지 못했다. 법적으로도 사건은 여전히 증거 불충분이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혐의들도 있었고 살아있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연무동의 오래된 다방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금속 케이스가 발견됐다. 케이스 안에는 신분증, 녹슨 열쇠, 그리고 마른 종이 꽃잎 하나가 들어있었다. 신분증은 훼손돼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소가 선명했다. 장안구, 송죽동. 열쇠는 이미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는 오래된 모양이었다. 그리고 꽃잎은 수국이었다. 수국은 6월의 꽃, 그리고 1997년 실종일 전후에 수원에서 만개했던 꽃이었다. 그 꽃잎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결론이 없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건은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주지 않았다. 오히려 절벽 끝에 세워두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다. 그 아래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고 안개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러나 그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다. 진실은 종종 우리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작았다. 때로는 이미 바람에 흩날린 먼지처럼 형태조차 사라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종이 냄새를 기억한다. 장부의 묵직한 감촉과 접힌 모서리의 날카로움과 오래된 잉크가 남긴 금속성 냄새. 그것들이 지금도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래서 누가 한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또다시 기회를 주면 장안문 아래의 그림자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는, 그리고 아마 당신도 그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림자는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기록은 이제 먼지 속에 묻혀 있다. 하지만 그 먼지는 종종 내 꿈속에서 흩날린다. 꿈속에서 나는 1997년의 장안구 거리를 걷고 있다. 오래된 시외버스의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 습기 먹은 벽돌 담장의 거친 표면, 여름비가 그치고 난 뒤 섞인 흙 냄새. 그 모든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잠에서 깨면 한동안 내 방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실종자의 집은 결국 팔렸다. 그곳을 새로 산 부부는 벽을 허물고 바닥을 갈아엎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실 한 구석만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자리에 놓인 작은 나무 장식장은 세입자도 부동산 중개인도 이유를 몰랐다. 나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쳤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은 너무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다. 사건 이후에도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유가족은 서로 연락을 끊었다. 몇 년간의 수색과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했고 지친 마음은 결국 서로를 밀어냈다. 남아있는 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붙잡은 기억뿐이었다. 기억은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진실을 찾는 일과 진실을 견디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첫 번째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고통스럽다. 14년 전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단지
누군가의 발길 소리,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만은 확신한다. 그것이 나를 이 이야기로 계속 끌어당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도 무언가를 느꼈는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건 내가 아는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스쳤는가? 그렇다면 아마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주변에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문득 떠오른다면 어쩌면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내게 이 사건은 하나의 미결이자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긴다. 우리는 늘 빛을 찾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만들어낸다.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를 나는 아직도 기다린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기다림은 계속된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어떤 비밀을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올 때 견딜 수 있는가?